겨울의 마지막 날씨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밤새 이어진 교통사고 환자들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외과과장은 36시간째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눈 밑의 그늘이 그의 극도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수 간호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한 케이스만 더 하겠습니다. 젊은 환자라 시간이 급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은한 수술실 조명 아래 태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36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아, 잠깐 나와보겠니? 수술실 입구에 시아버지 강원석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수술만 끝내고 뵙겠습니다. 원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있는 한 절대 수술실을 비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화과 진료를 마친 한은주가 수술실 앞 대기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지 벌써 2시간째였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끝날 수술이었습니다. 은주야.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침부터 계속 수술실에만 있었는데요. 은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순간적인 어지러움이 태준을 덮쳤습니다. 보조의사가 건넨 새 메스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환자의 개복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새 장갑과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태준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환자는 무사히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태준은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빠, 상처부터 치료하고 가요. 은주의 말에 태준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불임 클리닉 예약된 거 잊지 않았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사이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올랐고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의 폐혈성 쇼크 상태에서 나온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태준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원석도 매일 밤 아들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은주야. 잠깐 의식이 돌아온 순간 태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소원은 이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의 단조로운 경고음이 차가운 병실을 울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병원은 여전히 겨울의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은주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진료가 시작되고
첫 환자인 5살 배기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청진기를 대자 아이는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민이 용감하네요. 은주의 말에 아이는 슬며시 웃었지만 아이 어머니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원장님 며느리 맞지? 남편 잃고 아직도 병원에 나온대. 그러게요. 애들 진료까지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맡기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원석은 소아과 병동을 지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진료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트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조용히 다가가 은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트를 집어들고 그녀를 깨우려는 찰나 늦은 회진을 돌던 전공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석과 눈이 마주친 전공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서는 묘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이야기. 그 눈빛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스테이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은주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원석이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는다는 사실을 들먹였고 다른 누군가는 둘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원석은 평소처럼 매일 밤 소아과 병동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때로는 도시락을 들고서. 그럴 때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원석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순수한 걱정과 연민으로 시작된 관심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은 매일 밤 이어지는 원장과 며느리의 만남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원석의 집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원석이 그녀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은주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를 기피한다는 이야기, 병원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장과 며느리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원석은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은주가 병원 뒤편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녀의 어깨는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원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은주의 진료를 피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물며 청소부 아주머니조차 은주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장님 며느리가 맞아요?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수상하대요. 이런 소문들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마다 은주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병원이 태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태준의 옛 진료실 함께 거닐던 병원 정원, 마지막으로 그를 본 중환자실까지 모든 것이 태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김영의 행정부장이 올린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아과 외래 환자가 한 달 새 40%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은주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원석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지하 문석으로 향했습니다. 쌓여있는 서류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함께 있었대요. 원장님이 매일 밤 찾아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는 머리카락도 만지고 누군가 휴게실 문을 닫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태준과 함께 이 풍경을 보았는데 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료실 문틈 사이로 원석과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원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원장이 며느리에게 은밀한 봉투를 건넸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외 도피를 위한 서류라고도 했습니다. 이틀 후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인의 아내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는 전공의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원석의 집무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겠다는 은주의 사직서였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원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영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사직서가 바스러질 듯 구겨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병원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위신이 걸린 문제라며 누군가는 감사를 요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접수대에서는 은주의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날카로웠고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석의 집무실에서는 매일 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병원은 또 다른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원석이 은주와 함께 해외로 떠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둘이 도피성 동반 출국을 준비한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고 그 시선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지하 문서고의 불빛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는 원장 사퇴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우연히 닿은 서류철. 태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던 그녀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태준의 서명이 선명한 문서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자보관동의서. 김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는 태준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불임치료 과정에서의 정자보관.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아내의 사용 동의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원석과 은주에게 던진 냉담한 시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 그 비밀스러운 만남들, 모든 것이 이 문서 한 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원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려는 찰나 김영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사회 시작 전에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영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이사들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된 태준 과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원석과 은주를 의심했던 눈빛들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모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며느님은 남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의심의 눈초리만 보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새로운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수군거림도 멈추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한 시선들이 은주를 향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주에 대해 가장 많은 험담을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진료실 앞에는 어느새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은주가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과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문득 누군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원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준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에 대해서.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 같았습니다. 병원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동안의 냉담했던 태도를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의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마지막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준비해둔 그의 사려 깊은 마음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태준 선배님다운 결정이었네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복도 끝에서는 김영희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정희숙 원장의 진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임클리닉의 문 앞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정 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시술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 원장은 태준의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친언니처럼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은주의 진료실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환자들의 어머니들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은주를 따랐고 부모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은주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며느리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태준 오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원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남편은 늘 한 발 앞을 내다보던 아이였어. 마지막까지도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거지. 원석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번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은주의 상태를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김영희는 은주의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당직을 조정해 은주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갈 무렵 병원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주의 뱃속에서 건강한 심장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실에서 울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원석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구나. 태준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겨울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향해 병원 직원들이 작은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꼭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은주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첫 눈이 내리던 날 아침, 병원은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은주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눈매는 태준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풍경은 1년 전 태준을 떠나보낸 그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은 지난날의 아픔을 덮어주듯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구나.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고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도희의 세상은 리본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의 리본이 되어 공중에 흘러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하늘하늘한 분홍빛 리본이었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딱딱한 회색 리본이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는 뾰족뾰족한 빨간 리본이 되어 날카롭게 흔들렸고 기쁜 목소리는 반짝이는 금빛 리본이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목소리 리본은 반짝이던 남색에서 흐린 회색으로 변했고 도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알려졌지만 사실 도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코더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방과 후 음악실에서 불어내는 리코더 소리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되어 도희의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엄마의 자장가와 닮아 있었거든요. 도희야, 오늘은 아빠가 소개할 분이 계셔. 처음 혜진을 만난 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 리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연보라색 리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카스텔라 같은 목소리였지만 도희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녕, 도희야. 난 혜진이야. 도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잊으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혜진이 학교 급식실 영양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학교 생활도 불편해졌습니다. 도희야, 오늘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매일 아침 급식실에서 마주치는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은 도희를 향해 다정히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도시락도 싸주었고 간식도 건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도희 많이 챙겨주시네. 너무 좋겠다, 도희야. 친구들의 목소리 리본이 도희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다정함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민수도 혜진이 주는 간식은 받아 먹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우리 도희 많이 힘들지?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희가 좋아하는 리코더 연주회 티켓을 건네주었고 또 어느 날은 도희 엄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도희야, 혜진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대.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날 도희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 웅웅 울리는 아빠의 목소리 리본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보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채우려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이제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도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희야, 이제 그만 나와서 밥 먹자.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불안정해 보였고 중간중간 희미하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습니다. 도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리코더를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소리와 함께 도희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문득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희미해졌었는데 도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이 흔들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병원에서 만났던 날, 엄마의 분홍빛 리본도 그렇게 희미해지다가 사라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 서성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혜진이 혼자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리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침 소리만 낼 때마다 잿빛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도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돌아보았고 그제야 희미한 연보라색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도희구나. 걱정하지 마. 그냥 감기야. 하지만 도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감기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희는 몰래 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때로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기침하는 모습까지.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어본 도희에게 혜진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왔어.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도희는 혜진의 리본이 더욱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지 기침도 자주 했고 때로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다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성대에 암이 있다면서요? 수술해도 목소리를 잃을 수 있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이 공중에서 얽히며 만들어내는 보라색과 회색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처음으로 혜진이 와도 방에 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혜진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목소리 리본은 이제 가냘프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도희야, 마침 잘 됐다. 아빠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도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리본이 마치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희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도희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나온 연보라색 리본이 마치 엄마의 분홍빛 리본과 닮아 있다는 것을. 둘 다 도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도 미안해요. 도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의 리본이 잠시 밝게 빛났다가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도희는 그 리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혜진을 더 꼭 안았습니다. 또 다시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민수처럼 어쩌면 도희도 다른 방법으로 혜진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희와 민수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다른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 민수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날카로운 리본이 되어 교실을 어지럽힐 때도 민수의 자리 주변은 항상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도희는 음악실에서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희는 자주 음악실에 들렀고 민수의 휘파람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민수를 보며 도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로 자신도 말수가 줄어 답답했는데 민수를 보며 꼭 말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휘파람이 만드는 리본은 도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오랜만에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섞여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교실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래? 민수의 휘파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말에 반응이 없던 민수였지만 도희의 목소리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희는 가방에서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혜진 선생님 목소리를 리본으로 만들고 싶어. 내 휘파람이랑 내 리코더랑 같이 불면 어떨까? 민수는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잠시 도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휘파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도희는 리코더를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둘의 소리가 만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은빛 리본과 도희의 하늘색 리본이 섞여 무지갯빛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였어. 도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민수와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둘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기침 소리만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대. 그러면 목소리를 잃어버리시는 거지. 도희는 아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와 연습한 곡을 담은 녹음기였습니다. 다음 날 도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혜진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희가 부르자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반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 목소리를 지켜드릴게요. 도희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코더와 휘파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멜로디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명한 하늘색과 반짝이는 은색이 섞여 만들어내는 무지개빛 리본이 마치 혜진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꺼내 직접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도희에게 건넸습니다. 도희야, 이제 나는 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들려준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목소리인 것 같아. 도희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울리는 연보라색 리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도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아빠의 남색 리본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민수가 도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나오실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온 리본은 민수의 휘파람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도희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둘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혜진의 성대는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혜진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메모장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리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혜진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와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그들의 연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 처음에는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는 기타를 가진 수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악기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혜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리본이 은은한 연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데? 음악 선생님이 우연히 이들의 연주를 듣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이들은 기뻐했고 도희는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곡의 제목은 목소리를 선물하는 리본이에요. 도희가 발표회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객석에는 혜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코더, 휘파람,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멜로디는 마치 1000개의 리본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의 눈에는 객석의 모든 사람들 위로 반짝이는 리본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장 크게 박수를 친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에서도 연보라색 리본이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은 메모장을 들어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그날 밤 도희는 일기장에 특별한 계획을 적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본 음악단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 단원으로 민수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리본 음악단은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특별한 공연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이들의 공연은 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희와 민수가 시작한 작은 모임은 어느새 20명이 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와 기타를 치는 수호는 이제 리본 음악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희야, 다음 공연은 어디서 하니? 학교 복도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해요. 성대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에요. 도희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 리본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학교는 리본 음악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음악실은 방과 후에 늘 그들의 연습실이 되어 주었고 악기도 지원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희는 늘 그랬듯 혜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수술 후 학교를 그만둔 혜진은 리본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리본 음악단의 공연 사진들이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작은 종과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빠의 남색 리본과 사랑스럽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주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본 음악단을 정식 특별 활동으로 만들고 싶대요. 다른 학교로도 확장하자고. 혜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희를 껴안았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도희와 음악단이 성장해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연주하던 날, 전국 장애인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텔레비전에 처음 나오던 날, 그리고 어제는 민수가 처음으로 길게 말을 했어요. 무려 3문장이나요. 도희의 말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장을 들어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어? 자기가 작곡한 곡을 설명했어요.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소개하고 싶대요. 혜진이 다시 적었습니다. 도희 덕분이야. 내가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으니까.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소리가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요. 카페 창밖으로 태양이 비치자 실내는 온통 황금빛 리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엄마도 자신들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실에는 이미 민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새로 작곡한 곡의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꿈이 뭐였더라? 민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리본을 연주하는 거요.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리본을 피워낼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모든 마음에는 각자의 리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리본들이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리코더를 든 도희와 입을 여는 민수, 그들 주위로 수많은 빛나는 리본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